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아시다시피 정말 비싼 무기, 탱크나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목격하셨을 거고, 좀 지나면 이 드론 자동으로 조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쟁 무기화되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군사력도 가장 강하게 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한 미래라고 보여지고, 인공지능과 국방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영토를 놓고 패권을 다퉜고, 결국 지금은 이런 사이버 세상으로 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패권을 다툰다. AI가 그만큼 중요하고 AI의 패권을 쥐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나 후속 면에서 굉장한 이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 AI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AI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또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이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AI 연구의 혁신을 만들고 계시는 윤성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그리고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 윤성로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 소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라는 키워드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 풍경을 교수님도 처음 보시는 거죠? 제가 대학원생 일단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게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도 AI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비관적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꼽히는 인터넷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관심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주류는 아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선 현재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AI의 어떤 성능, 역량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젠슨 왕의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특히 최근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에 대한 혁명은 젠슨 왕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었고, 그 알렉스넷은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힌튼이라는 분, 제프리 힌튼, 그렇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시작이 된 딥러닝 모델이었고요. 그런 모델들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글씨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되고, 노래를 듣고 이게 무슨 노래구나 알아채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원어로는 퍼셉션에 대한 AI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거 봐라, 인공지능이 되는 거네라고 하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마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글짓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지금도 생성형의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또 다른 개념이 에이전틱 AI,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AI라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과거에 있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인지를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그것들의 특징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키보드로 아니면 말로 지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시키면 인공지능이 소위 말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원어로는 리액티브한 그런 면을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켜야 얘가 반응을 하죠. 반면에 그런 에이전틱한 AI에서는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면을 보이게 됩니다. 능동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에이전틱 AI로 발전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물리적 AI입니다. 피지컬 AI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장 쉽게 떠오르실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같은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그런 인지형 인공지능을 처음 필두로 해서 생겼고, 그것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생성형으로 가고, 생성형을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에이전틱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절적으로 이 다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동시에 발전하고 있고, 단지 이제 나온 개념의 어떤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비유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중요하고, 국어를 과학이 대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발전해왔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말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의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어떤 지점을 딱 그 싱귤레리티 포인트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 특이점에 대한 교수님의 정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컬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고 이 개념을 처음 제안했던 분은 정말 천재로 알려져 있는 폰 뉴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원자폭탄이나 이런 쪽에도 계열을 했고 뭐 양자역학이나 그리고 후학이나 안 하신 게 컴퓨터 과학이나 없죠. 예, 네. 굉장히 네. 훌륭한 분이셨고 이분이 처음 개념을 말씀을 하신 뒤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전개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 우리 오디오 신서사이저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저서를 통해서 싱귤러리티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이제 저술을 하고 계시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2045년이나 그 이후니까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사실은 이 특이점이라는 게 전공을 하지 않은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SF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개념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처럼 진지하게 이걸 연구하고 업으로 삼으신 분들한테도 이건 중요한 개념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공학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화두를 던진 분이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공학자이세요. 그분이 1950년경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지능하고 비교하자라는 개념을 내놓으셨어요.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매트릭이라고 원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최근에 학계나 산업계에서 얘기되는 것은 이게 마치 광복절 8월 15일 이렇게 딱 그날 오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저도 거기에 동일합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업무, 언어나 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중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질의응답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훨씬 잘 답을 하거든요. 반면에 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갈 길이 이제 멀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일시에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야 이거 진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네. 이게 특이점이 온 게 아니야? 라고 우리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사람들이 근데 이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에 네. 대한 얘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이 특이점이 오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또 과거에 어떤 전망들이 있었고 뭐 지금은 어떤 전망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도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특이점을 많이 논의하셨던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이제 뭐 아니면 제시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좋은 쪽이죠.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을 지나면 생명의 신비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뭐 영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또 하셨고 그게 아니면 이제 무시무시하고 암울한 미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인류가 멸망할 거다. 디스토피아.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스토피아를 논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같은 그런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못 쓰잖아요. 핵무기를 쓰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억제 인공지능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뭐 AGI나 이런 걸 누가 어떤 국가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그 기업이나 그 국가의 어떤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런 우울한 미래를 점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면 그런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그런 위험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멸망과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는 분들보다는 영생을 살고 뭐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 인공지능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알고 대처하는 노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성 중에 어떤 쪽으로 갈지는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제 그럼 중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AI 미래를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해주신 젠슨 왕 회장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가 됐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단적으로 지금의 AI가 과거의 어떤 버블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버블이라고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버블하고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뭐 닷컴만 들어가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생활 시작했을 때는 수업을 듣고 밖에 나가면 리크루터들이 선물을 들고 쭉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물 기념품을 주면서 우리 회사에 와라. 그게 99년 겨울이었고요. 버블이 터지기 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제 초에 버블이 터지면서 수업 듣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체감을 했고 야 이것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인터넷이 우리 세상에서 없어졌나요? 버블이라는 거 하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그런 주가나 주식이나 이런 면에서의 버블과 실질적인 본질에 대한 버블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도 뭐 주식이나 주가나 이런 건 이제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측면으로 보면 큰 붕괴, 어려움을 겪었죠. 반면에 인터넷은 지금 우리 생활에 이제 널리 퍼져 있고 기본 인프라 그렇습니다. 모바일 혁명이나 AI 혁명에 있어서 인터넷이 정말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거기에 투영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인공지능을 소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꺼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을 하거나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이 주식시장이나 경제시장의 이제 속성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수도 있죠. 반면에 본질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영향이나 인공지능의 파급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버블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거품이라는 것은 여러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됐겠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 시기 동안 버티고 생존한 기업들이 결국에 지금 어떤 IT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큰 기업들이 되었잖아요. AI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올 텐데 지금의 어떤 닷컴 기업들처럼 되게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패권을 가지고 이것을 지배하게 될까? 아니면 AI는 조금 더 나뉘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 어떤 지배력을 나눠 갖는 시대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차, 2차 거치고 3차부터 이제 정보화 혁명과 연결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인공지능이나 그런 세 번째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화 혁명과 관련된 그런 변곡점들이 이제 3번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인공지능인데 이쪽 분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승자독식 속성인 것 같아요. 원어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처음에 붐을 이루었을 때 처음에 최초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고 기회를 얻었던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 시스코라는 회사입니다. 일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하고 시스코의 주가를 비유하면서 시스코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할 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업인데요. 반면에 인터넷 혁명, 인터넷 변곡점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회와 부를 창출한 기업이 그럼 시스코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죠. 이커머스 기업들 이 큰 기회를 잡았고 아마존만한 기업이 사실은 뭐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없고 나라별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강자들이 이제 커머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은 검색이죠. 구글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초창기 위너는 시스코 같은 소위 말하는 인프라 기업이었으나 그것을 아마존 같은 그리고 구글 같은 이커머스나 검색 기업이 실제 그 과실을 취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왔던 모바일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애플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이제 삼성이 많은 이윤 그리고 많은 기회를 이제 쟁취하게 되었죠. 여전히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이제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현재 뭐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제2의 전기다 뭐 이렇게 비유한다면 전기를 만드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툴메이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역시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킬러 앱,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킬러 앱이 뭘까? 거기에 대한 건 정말 그거는 100만 불 이상 가는 그런 질문일 거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명확하게 인공지능 쪽의 킬러 앱이고 정말 이거는 뜰 거라고 누구나 동의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차나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한데 그거 외에 인공지능을 써서 어디서 어떻게 혁신을 얻고 기회를 창출할 건지 그게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계시죠. AI가 처음에는 어떤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소비재적인 그런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로 저는 많이 접했다가 갈수록 이게 국가 단위의 어떤 경제, 안보 이런 차원에서도 AI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와 이 AI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아시다시피 정말 비싼 무기, 뭐 탱크나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목격하셨을 거고, 좀 지나면 이 드론 자동으로 조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쟁 무기화되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군사력도 가장 강하게 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한 미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국이 게임을 워낙 잘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군사력으로도 세계 3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약간 뭐 농담이었습니다만 인공지능과 국방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사실이고요. 네. AI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뭐 사실 그 AI 주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소버린 AI. 네, 소버린 네, AI.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만든 뭐 중국에서 만든 기술들만 쓰게 되면 그것이 뭐 해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들의 사실상 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AI와 국가 간의 패권 경쟁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찬성하는 쪽하고 우려하는 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주장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소버린 AI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바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AI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알고 우리의 정서나 이런 걸 이해하는 우리만의 AI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하드웨어만 팔 게 아니라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서 팔면 얼마나 좋겠냐. 팔란티어 봐라. 그렇죠. 새로운 산업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미국하고 좀 관계가 소원한 그런 나라들에 우리나라가 AI를 수출을 할 수 있지 않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보시고 계시고요. 반론 쪽에서 나온 얘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아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성능 차이가 1% 2%가 중요한데 이게 애국심에 의존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 AI를 써야 되냐,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떡하냐, 우리 장사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는 리소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보면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왜 또 만들어야 되느냐,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투입하는 리소스의 양에 비례해서 성능이 나오는 그런 그 가능성, 그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원어로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큼 집어넣으면 성능이 50점 나오는데 200만큼 넣으면 성능이 100점이 되고, 약간 이런 경향성을 목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투입하는 리소스를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뭐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아니냐. 근데 같은 성능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우려를 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결국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소버린 AI를 만들 때 꼭 우리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재화할 수도 있는 거고 제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소버린 AI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교 1, 2등이 엄청 앞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전교 3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앞엔 나라 두 개밖에 없지만 우리 뒤에는 수십 개 나라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고, 한국은 이 소버린 AI,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든 그런 AI, KAI 같은 것을 충분히 추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이랑 그럼 중국의 입장, 그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드는 거는, 그들한테는 자국의 AI를 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 AI를 쓰면 주권을 뺏긴 것처럼 이렇게 굴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그들 두 나라는 왜 그렇게 AI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영토를 놓고 패권을 다퉜고, 또 뭐 바다에 대한 제해권 이런 걸 놓고 나라들이 다퉜고, 결국은 지금은 이런 사이버 세상으로 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패권을 다툰다. AI가 그만큼 중요하고 AI의 패권을 쥐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나 후속 면에서 굉장한 이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히토류나 아니면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나 이런 거를 이제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미국도 만만치 않게 카드가 많거든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EDA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툴들인데요. 그런 건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미국이 이것 봐라, 중국이 우리한테 히토류 안 팔어? 그래, 그러면 우리 그 EDA 라이센스, 그러니까 그게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그게 툴이 돌아가는데 라이센스를 잠고. 그래서 뭐 며칠 만에 그냥 서로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합의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다른 건 이제 젠슨 왕 GPU인데요. 처음에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첨단 GPU를 중국에 안 팔아야 중국이 못 따라올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격차를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뭐든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GPU조차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H200이라고 하는 나름 첨단 이 GPU를 중국에 이제 뭐 팔 거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운 게 뭔가 만들 것 같으면 얼른 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걸 그렇습니다. 이거 써라.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 만드는 게 너무 이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냥 미국 거 쓰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좀 지나면 미국이 또 조여올 거고 중국이 우리 거 만들까라고 하는 순간에 또 미국이 공급을 하겠죠. 끝없는 그렇습니다. 약간. 예.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가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AI라는 산업을 저희가 얘기할 때 정말 이 AI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 외에도 기반 산업이라 해야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 AI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산업들은 어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더 중요해질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에너지, 전력이나 이런 쪽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게 전력이나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스포머가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게 전기공학 쪽의 트랜스포머, 변압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변압기가 아주 고전압이나 뭐 아주 고성능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첨단 기술입니다. 그런 전력, 전기, 심지어는 그 전선이나 구리와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쪽의 주가도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뭐 미국 기업들이 그런 상상을 하죠. 데이터 센터 에너지 많이 소모하고 뭐 그러면 이제 우주로 보내갖고 하면 그렇죠. 어떨까? GPU는 인공지능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데 그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또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인공위성에 GPU를 탑재하고 인공위성끼리 뭐 레이저나 아니면 뭐 다른 우주에서 통하는 그런 걸로 통신을 하거나 뭐 그러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아주 현실화하고 아주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구글도 제미나이가 성능이 이제 올라가면서 구글은 굉장히 무서운 게 수직적인 그 융합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계열화 통합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통합이 돼 있고 뭐 인티그레이션,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돼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구글이 심지어 갖추고 있는 게 그 자체 반도체 설계나 이런 것들도 합니다. TPU라고 부르는 GPU의 대항마죠.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패권을 쥐게 되고 구글 방식의 TPU를 몰아붙이게 되면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구글은 반도체부터 저 끝단의 진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앱까지 예. 다 자기네들이 소위 해먹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제조로 우리가 빠르게 부흥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제조 특화된 AI를 개발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손재간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dexterity라고 하거든요. 사람 손을 움직이는 이런 그 능력이죠. 우리 두뇌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을 제어를 하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두뇌의 노력이 들어가는 곳이 손 움직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 이상의 노력이 이 손을 제어하는 데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손을 움직이는 쪽에는 아직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손처럼 그렇게 동작하는 그런 로봇은 아직도 요원한 그런 면이 있고요. 실제로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의 근육과 같이 전기나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유연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존에 계시는 장인분들이나 이런 엔지니어분들 또는 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십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의 지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인공지능에 전수할 것이냐가 이슈가 있습니다. 지식의 어떤 단계를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know what이거든요. 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하는 거. 이거 어디 있어? 그럼 어디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know what에 해당하는 게 가장 저수준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know how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단편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know why라는 게 나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풀어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왜 그런지는 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리를 비유하자면 소금을 적당히 넣어라. 얼마나 적당히요? 그냥 적당히 넣어라.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넣어라.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제조업도 know what과 know how를 넘어서 know why까지 인공지능한테 접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암묵지라고 하는데 암묵지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도전적인 주제죠.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AI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가 어쨌든 미국과 중국, 양강 패권이라고들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꽤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객관적으로 한국의 이 AI 연구 수준이 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워낙 광범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경쟁력을 재기 위한 척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제가 학계에 있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학술대회를 가보면 자타공인 세계 3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논문 수나 아니면 참석자 수나 여러 가지 양과 질 측면에서 미국, 중국 워낙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두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뭐 많은 그 국제적인 연구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3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계 1등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미국에 가서 특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한국계 연구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적인 면, 인적 면에서는 3위권이 틀리지 않은 얘기 같고요. 물론 1, 2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고요. 결국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OS 운영 체제를 이제 쥐락펴락한 거는 미국이죠. 네. 뭐 윈도우즈도 그렇고 맥OS도 그렇고. 그럼 IT 쪽에서 미국만 살아남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모델이나 정말 아주 큰 규모의 AI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중국 그 사실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3등이나 그 3위권 밖에 있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되는 뭐 의대에 미친 한국,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공학 기피 현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키워놓은 공대 인재들을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곳으로 또 유출되는 일들도 많을 거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이 젊은 AI 인재들은 어떻게 또 다른 나라로 가시거나 한국에 남게 되는지 그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분들이 해외 나가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해외 나가서 다양한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뭐 국제 무대에서 한번 활약을 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좀 이제 돌아오셔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찾아드리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 한국에 가둬놓는 것도 뭐 의미가 있었겠지만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미국에서 뛰게 하면서 국위 선양도 하고 네. 선진 노하우를 습득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뭐 지도자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선순환이 되는 거고 비전 같은 거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 같은 게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올 때 그분을 모셔오는 거긴 하지만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느껴졌던 이 AI지만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크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만들지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